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 옆에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남편이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당신, 누구세요? 제 아내는 어디 있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다. 4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모른다고 했다.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 명자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만 가로저었다. 아니요, 제 아내는 20대 예쁜 여자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구급대원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남편분이 머리를 다치셔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이게 내 인생에서 세 번째로 넘어진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었다. 우리 부부 42년의 기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이다. 내 나이 67세, 남편 73세. 의지할 곳이라고는 우리 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다. 노인의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한다.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평범한 날이었다. 여보, 시장에 장 보러 갈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 영철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정했다. 7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기억력도 좋았고 나보다 더 꼼꼼했다. 배춧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무는 어때? 무도 비싸. 그냥 시금치나 사와.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집을 나섰다.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장은 늘 그랬듯 활기찼다. 명자 씨, 오늘은 배추가 싸네요. 한 포기 가져가세요. 단골 채소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얼마예요? 3,000원만 주세요. 예전에는 1,500원 하던 배추가 3,000원이었지만 그래도 사야 했다. 노인연금으로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물가 상승이 부담이었다. 배추 한 포기, 시금치 한 단, 콩나물 한 봉지, 총 7,000원어치 장을 보고 나왔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어치는 사야 했을 텐데 요즘은 그것도 부담스러워 조금씩만 샀다. 시장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골목길 바닥에 양파 껍질이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흘리고 간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피해서 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 배추를 든 비닐봉지가 시야를 가렸나 보다. 양파 껍질을 밟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어머나,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달려와 일으켜 주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67살 먹고 이런 실수를. 그때는 정말 부끄러움이 컸다. 나이 들어서 길에서 넘어진다는 게 창피했다. 배추는 괜찮나 보네요. 비닐봉지 안에 배추를 확인하며 웃었다. 주변 사람들도 괜찮냐며 걱정해 주었다. 다행히 겉으로는 다친 곳이 없어 보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며 털털 털고 집에 왔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일찍 왔네? 장은 다 봤어? 응, 그런데 길에서 넘어졌다.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 그냥 엉덩방아만 찧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어서 가끔 있는 일이려니 했다. 하지만 저녁 때부터 허리에서 이상한 신호가 왔다. 여보, 허리가 좀 이상해. 그럴 줄 알았다.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지.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왔다.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아야, 아야. 남편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났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 검사 한번 받아보자. 동네 정형외과에 갔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니 27번. 현재 진료 중인 환자가 8번이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명자 할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간호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이 병원은 몇 번 와봤던 곳이었다. 어제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그럼 엑스레이부터 찍어봐야겠네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다시 기다렸다. 30분 후 의사가 필름을 보며 말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네요. 하지만 근육이 많이 뭉쳤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괜찮지만 어르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65세 이후에 한번 크게 넘어지면 신체 나이가 10년은 늙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10년이라고? 그 말이 충격적이었다. 왜 10년씩이나 늙어요? 넘어지면서 근육과 골밀도가 급격히 약해져요. 그리고 넘어진 공포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몸 전체가 빨리 노화됩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이 일어나면 더 심각해져요.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근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물리치료 받으시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미끄러운 곳 피하시고 계단은 꼭 손잡이 잡고 다니세요. 처방전을 받았다.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 그리고 물리치료 처방서, 약값과 물리치료비로 12만 원이 나왔다. 보험이 적용되어도 이 정도였다. 집에 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의사 말이 맞아.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해. 응, 알겠어. 그런데 10년씩 늙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 3회, 한 달간 총 12회 치료를 받아야 했다. 물리치료실에는 나 같은 노인들이 많았다. 무릎이 아픈 할머니, 어깨가 아픈 할아버지들, 모두들 어딘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옆에서 치료받던 할머니가 물었다. 허리요. 넘어져서요. 아이고, 나도 작년에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왔어요. 한번 넘어지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신경 쓰였다. 한번 넘어지면 자꾸 넘어진다고? 왜 자꾸 넘어져요?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자꾸 조심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고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넘어진 후로 걸을 때 자꾸 발밑을 보게 되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욕실에 들어갈 때는 바닥이 젖어 있나 꼼꼼히 확인했다.
길을 걸을 때도 작은 돌멩이나 장애물이 없나 살펴봤다.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물리치료를 한 달간 받고 나니까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그대로였다. 예전에는 시장에 갈 때도 씩씩하게 걸었는데 이제는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걸었다. 길을 걷는 속도도 느려졌다. 왜 그렇게 천천히 걸어? 남편이 답답해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 한 번 넘어졌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떡해.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들은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자보다 적다고 들었다. 실제로 남편은 여전히 성큼성큼 잘 걸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한 번 넘어진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 마트에서 쇼핑할 때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무거운 것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가벼운 것만 샀다. 혹시 무거운 짐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질까 봐서였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슬리퍼를 확인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손잡이를 잡았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조심하는 게 나쁠 게 없잖아. 하지만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다. 집 근처만 잠깐 다녀오는 수준이었다.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아예 2층에 안 올라갔다. 넘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물리치료 효과였다. 하지만 몸 전체적으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근력이 떨어진 느낌이었다. 예전에는 쌀 20kg 포대를 혼자서도 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kg도 버거웠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것도 예전보다 심했다. 여보, 내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넘어진 후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남편 말이 맞았다. 3개월 동안 조심조심 살다 보니 근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정말로 의사 말대로 10년이 늙은 것일까? 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간 것이었다.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더 크게 다치면 어쩌지?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 넘어짐이 찾아온 것이다. 2023년 7월 15일. 이날만큼은 매년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아들 준호의 3주기였다. 준호는 우리의 외아들이었다. 44세까지 미혼으로 지내다가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7월 15일이었다.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사고였다. 가해자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어도 우리 준호는 돌아오지 않는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효자였다.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꼼꼼했고 나를 닮아서 정이 많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해서도 매주 집에 왔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준호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준호는 내가 만든 음식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엄마 된장찌개도 최고.
뭘 해줘도 맛있다고 했다. 결혼을 늦게 한 이유도 우리 때문이었다. 엄마 아빠가 아직 젊으시니까 결혼은 좀 더 늦게 할게요. 사실 우리는 준호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부모님을 더 모시고 싶다며 혼자 지냈다. 그러다가 마침내 42살의 좋은 사람을 만났다. 3살 아래의 착한 여자였다. 준호가 데려와서 소개해 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다. 준호야, 이제 빨리 결혼해라. 네, 내년 봄에 할게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구해놨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 비극적인 날. 3년 전 7월 15일 저녁 9시.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서 우리 집에 올 계획이었다. 엄마, 내일 오후에 갈게요. 약혼자도 데려갈게요. 마지막 전화였다. 그런데 11시쯤 전화가 왔다. 준호 아버님이세요? 아들분이 사고가 나서.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호를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괜찮아질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준호는 깨어나지 못했다. 7월 18일 오전 6시 32분. 준호가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준호야, 준호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준호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친구들, 모두들 준호를 그리워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 좋은 아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다. 준호의 약혼자도 장례식에 왔다. 3일 동안 내내 울었다.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준호 오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나. 오히려 우리가 미안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줘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적막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준호 방은 그대로였다. 준호가 쓰던 물건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다. 더 이상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준호가 떠난 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준호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다. 준호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우리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특히 남편이 많이 변했다. 준호를 무척 아꼈던 남편이었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맛있어요? 응. 이런 식의 대화만 주고받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요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즐거웠다.
준호가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즐거움이 없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뿐이었다. 친척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 몇 달은 안부 전화도 오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연락들도 끊어졌다. 결국 우리 부부 둘만 남았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서로뿐이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매년 7월 15일만 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해서 성묘길에 올랐다. 묘지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다. 준호야, 엄마 아빠 왔다. 무덤 앞에 서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 준호가 정말 이곳에 있다는 게. 준호야, 엄마 아빠는 건강해. 너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다. 건강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다.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고 울적했다. 매년 이날만 되면 이런 기분이었다. 2번째 넘어짐의 순간. 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여보, 저녁 뭐 할까? 간단하게 죽이나 끓이자. 2층 다락방에 쌀이 있었다. 평소에는 남편이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날은 남편도 지쳐 보였다. 내가 가져올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성묘를 다녀와서 피곤했나 보다. 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였다.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다. 아,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난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으악! 굴러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으로 몸을 받쳤다. 오른쪽 손목으로 온몸의 무게를 받쳤다. 뚝! 확실히 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여보, 여보. 남편이 달려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멀쩡했다. 아직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었다. 어디 다쳤어? 손목. 손목이 아파.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확실히 부러진 것 같았다.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119입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20분. 그 20분 동안 남편이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가 필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요골 완전 골절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수술로 고정해야 해요. 요골이 뭔지도 몰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손목뼈 중에서도 중요한 뼈였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대략 1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80만 원. 우리 월 연금이 120만 원인데 180만 원이라니.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54만 원이었다. 우리 같은 노인에게는 큰 돈이었다. 언제 수술하나요?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원하셔야 해요. 그렇게 병원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남편이 옆에서 밤새 지켜줬다. 미안해, 여보. 내가 쌀을 가져올걸. 아니야, 내 실수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스러웠다.
왜 하필 준호 3주기 날에 이런 일이? 준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다음 날 오전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를 하고 2시간 동안 수술했다. 깨어났을 때 오른손은 깁스로 꽁꽁 감겨 있었다. 6주 동안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했다. 수술은 잘 되었어요. 하지만 6주 동안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6주. 한 손으로 6주 동안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병원에서 3일 더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밥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쌀을 씻으려면 양손이 필요한데 한 손으로는 할 수 없었다. 냄비를 들고 물을 붓는 것도 위험했다. 설거지는 아예 엄두를 못 냈다. 그릇을 잡고 수세미로 닦으려면 양손이 필요한데 깁스한 손으로는 불가능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다. 세탁기에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널어서 말리는 건 한 손으로는 어려웠다. 가장 힘든 건 목욕이었다. 깁스한 손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비닐봉지로 감싸고 목욕해야 했다. 한 손으로 몸을 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남편이 나서서 집안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42년간 내가 해오던 일을 남편이 하기엔 너무 서툴렀다. 첫날 남편이 밥을 하겠다고 나섰다. 쌀을 씻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었다. 그래서 밥이 질척거렸다. 괜찮아, 여보. 먹을만해. 하지만 정말 맛없는 밥이었다. 둘째 날 남편이 국을 끓이겠다고 했다.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했는데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디짠 국이 나왔다. 다음에는 된장을 적게 넣어. 아, 그렇구나. 미안해. 셋째 날 남편이 빨래를 했다. 그런데 색깔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흰 옷이 모두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여보, 빨래할 때는 색깔별로 나눠서 해야 해. 아, 그런 거구나. 몰랐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아니야, 답답해 죽겠어. 평소에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던 남편이었는데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남편의 건망증이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여보, 쌀은 씻었어? 아까 씻었잖아. 내가 언제 씻었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씩 있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지? 7월 20일이야. 아, 그래. 7월 20일. 10분 후에 또 묻는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처음에는 깁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안일을 처음 해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여보, 방금 뭐라고 했지? 밥 먹자고 했어. 아, 그래. 내가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일도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언제 와? 여보, 준호는 3년 전에. 아, 그래. 맞다. 깜빠먹었네. 준호가 죽은 걸 잊어버리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남편도 나도 깁스를 한 채로 6주를 보내는 동안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안에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다. TV를 보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추억에 젖기도 했다. 하지만 깁스를 하고 나서는 그런 여유가 사라졌다. 나는 한 손으로 생활하느라 하루 종일 불편했다. 옷 입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이 어려웠다. 남편은 서툰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점점 건망증이 심해져서 본인도 불안해했다.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게 더 안타까웠다.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수준이었다. 밥 먹어. 응. 맛있어? 응. 더 먹을래? 아니. 이런 식의 짧은 대화만 오갔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즐거웠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 각자 생각에 잠겨서 조용히 밥만 먹었다. 6주 후 드디어 깁스를 풀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깁스를 푼 손목을 보니 깜짝 놀랐다. 6주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다. 손목도 가늘어졌고 힘도 많이 약해졌다.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손목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재활 운동이었다. 첫 번째 넘어짐 때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재활 운동까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다. 깁스를 풀었는데도 남편의 건망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여보, 오늘 병원 간다고 했지? 어디? 나는 병원 갈 일이 없는데 손목 재활 운동 받으러 가야 한다니까. 아, 그래. 언제부터? 방금 전에 한 얘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남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손목 재활 운동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 3회, 2개월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활치료실에서 만난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어르신, 손목 기능이 많이 약해졌네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또 3개월을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뜻이었다. 재활운동을 받으면서 다른 환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나처럼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진 할머니들이 많았다. 할머니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아, 나도 비슷해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나도 그래요. 요즘은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정말 그랬다. 2번째 넘어짐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첫 번째 넘어짐 때보다 더 심한 트라우마였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조심 내려갔다. 욕실에 들어갈 때도 바닥에 물이 있나 꼼꼼히 확인했다. 길을 걸을 때도 발밑을 계속 확인하면서 걸었다. 재활운동을 받는 2개월 동안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밥은 언제 먹어? 병원은 언제 가? 대답해줘도 10분 후면 또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가끔은 나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보, 나야. 당신 아내.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었다. 더 심각한 건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집에 가야 돼. 남편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보, 어머님은 돌아가셨어. 언제? 어디 가셨어? 이런 대화를 밤마다 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손목 재활 운동 받느라 힘든데 남편까지 돌봐야 하니까. 두 번째 넘어짐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신체적으로는 손목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6주간 깁스를 하고 3개월간 재활운동을 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손목에 힘이 없었다. 젓가락질을 할 때도 손목이 아팠다. 글씨를 쓸 때도 예전처럼 또박또박 쓸 수 없었다. 정신적으로는 더욱 큰 타격이었다. 넘어질 것에 대한 공포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나중에 의사에게 들은 바로는 스트레스가 치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내가 다쳐서 받은 충격, 그런 것들이 모여서 치매를 앞당긴 것 같다고 했다. 두 번째 넘어짐이 단순히 뼈를 부러뜨린 것만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의 미래를 바꿔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 번째 넘어짐으로 완성될 예정이었다. 손목 재활운동을 마친 건 2023년 10월이었다. 3개월간의 재활 끝에 손목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제는 확실히 치매 증상이었다. 더 이상 건망증이겠지라고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은 언제 와? 여보, 준호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누가 죽었다고? 준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랐다. 그리고 10분 후면 또 똑같은 질문을 했다. 더 심각한 건 나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여보, 나야. 당신 아내 명자. 명자? 우리 부인 이름은 영희인데. 영희는 남편 형수 이름이었다. 나와 형수를 헷갈린 것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올해 7월쯤부터요. 의사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지금이 몇 년 몇 월인지 아세요? 2020년 3월? 틀렸다. 2023년 10월이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노무현? 이것도 틀렸다. 100에서 7을 빼면 93. 몇 개더라? 간단한 계산도 못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경도 치매로 진단됩니다. 경도 치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완치는 어렵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다. 남편이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뜻이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훈련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병원 다닐 일이 늘었다. 내 손목 재활운동은 끝났지만 이제는 남편 치매 치료가 시작되었다. 치매 약을 처방받았다. 아리셉트라는 약이었다. 이 약은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약이에요.
완치는 안 되지만 도움이 됩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이었다. 보험 적용이 되어도 5만 원은 본인 부담이었다. 남편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이 먼저 나타났다. 구역질과 설사를 했다. 식욕도 떨어졌다. 약 때문에 이런 거예요. 2-3주 지나면 괜찮아져요. 의사 말대로 3주 후에는 부작용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은 여전했다. 병원에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다. 주 2회, 2시간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치매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도 하고 퍼즐도 맞추고 노래도 부르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기 싫어했다. 내가 왜 거기 가야 해?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니까. 나는 치매가 아니야.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이 자신이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데려가야 했다.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가면서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을 만났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 남편도 저런 식이에요. 밤에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다들 나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우리 집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가스레인지였다. 남편이 불 끄는 걸 잊어버려서 위험했다. 전기레인지로 교체했다. 욕실에도 안전바를 설치했다. 남편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였다. 현관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다. 밤에 남편이 나가려고 하는 일이 잦아서였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대화였다. 여보, 아침 먹었어? 언제? 방금. 나는 안 먹었는데?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보는 일도 늘어났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여보, 나 명자야. 당신 아내. 아내? 우리 아내는 어디 갔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 2-3번씩 있었다. 매번 설명해줘야 했다. 치매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밤낮이 바뀌는 것이었다. 남편도 그랬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1시쯤 되면 일어났다. 그리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집에 가야 돼.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어. 언제 돌아가셨어? 어디로? 매번 똑같은 대화를 해야 했다. 더 심각한 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집에 가야 돼. 문고리를 계속 돌렸다. 이중 잠금 장치를 해놨지만 그래도 불안했다. 만약 남편이 밤에 나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남편이 일어나는지 계속 신경 쓰느라. 낮에도 남편의 혼란은 계속됐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잊어버렸다. 42년을 살던 집인데도 화장실을 찾지 못했다. 화장실이 어디죠? 저쪽이야, 여보. 저쪽이 어쪽이에요?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줘야 했다. 식사도 문제였다. 젓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젓가락을 어떻게 잡는지 몰랐다. 이렇게 잡는 거야. 손을 잡고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했다. 옷 입는 것도 도와줘야 했다. 단추를 어떻게 채우는지 잊어버렸다. 신발끈을 어떻게 매는지도 몰랐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봐야 했다. 내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시장에 같이 가면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 여기가 어디죠? 집이 어디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여보, 내 옆에 있어.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했다. 버스를 탈 때도 문제였다. 돈을 어디에 내요? 교통카드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점점 외출을 안 하게 됐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있었다. 아파트 이웃들이 남편의 상태를 알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다.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자꾸 와요. 나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했다. 할아버지, 저분이 할머니 아내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따로 있어요. 그 일 이후로 이웃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대화는 피했다. 아이들에게도 그 할아버지랑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점점 고립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 우리 아들 준호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 형이 있긴 하지만 80살이 넘어서 본인도 거동이 불편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 명자야, 영철이 상태가 어때? 형님,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가?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도와줄 수가 없구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병문안도 오고 걱정도 해줬다. 하지만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다.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았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니까. 결국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 남편과 함께 갔다. 마트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받았다. 저 할머니 휠체어 타네.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과자 코너를 지나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여기 과자가 왜 이렇게 비싸? 도둑놈들이야. 마트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여보,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해? 도둑놈들 같으니. 남편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장을 다 보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계산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남편이 계산하는 직원에게 소리쳤다. 이 아가씨가 우리 돈 훔쳐가려고 해.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도둑이야. 도둑. 직원이 당황했고 다른 고객들도 쳐다봤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 이후로 그 마트에 가기 어려워졌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남편 치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택시를 타야 했다. 왕복 택시비만 2만 원이 나왔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남편이 다른 환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 아가씨, 우리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 환자에게 한 말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 보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우리 집에서 봤어. 그 여자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다. 자리를 옮겨서 앉았다. 간호사도 우리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조용히 앉아 계세요. 나는 조용히 있는데. 진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사가 남편에게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때요? 누구세요?
왜 반말해요? 의사도 당황했다. 보호자분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나도 환자인데 보호자 역할까지 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정을 위해 주민센터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 남편을 데리고 가는 길이 험난했다. 주민센터에는 휠체어용 경사로가 있었지만 가파랐다. 혼자서는 올라가기 어려웠다. 도와드릴까요? 지나가던 직원이 도와줬다. 하지만 내부는 또 다른 문제였다. 남편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했다. 대기표를 뽑는 기계를 보고 말했다. 이게 뭐야? 로봇인가? 큰 소리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다. 순서가 와서 창구에 갔는데 공무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류가 부족하네요. 어떤 서류요? 의사소견서 추가로 필요해요. 또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야 했다. 휠체어를 타고 치매 환자를 데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30년 넘게 다닌 교회였다.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내가 휠체어를 타게 된 후에도 교회에 가려고 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예배 중에 남편이 소리를 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찬송가가 뭐야? 예배 분위기를 해쳤다. 목사님도 당황하셨고 교인들도 불편해했다. 교회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셔 했을. 할머니, 남편분 상태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집에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교인들도 생각해야죠. 결국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3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거부당한 기분이었다. 마음의 마지막 위안처까지 사라진 것이다.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야 했다. 휠체어와 치매 환자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도 우리를 꺼려했다. 할머니, 휠체어 접을 수 있어요? 네, 접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이상한 행동 안 하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문제 승객인 것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야? 내려줘. 할아버지,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나는 안 아픈데.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째려봤다. 할머니, 할아버지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죄송해요. 그 후로 그 택시는 다시 우리를 태워주지 않았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이게 뭐야? 먹는 거야? 라면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슈퍼 사장님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다. 할아버지, 물건 만지지 마세요. 왜? 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은 사장님이 말끝을 흐렸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치매 환자는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 후로는 남편을 데리고 그 슈퍼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슈퍼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하나둘씩 갈 곳이 없어졌다. 마트, 병원, 관공서, 교회, 택시, 슈퍼.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고 귀찮아하고 거부했다. 우리가 사회의 짐이 된 기분이었다.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도우미가 주 3회 오는 것 말고는 외부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면서 외로움이 극심해졌다.
남편은 치매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했다. 으, 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냈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도 오고 문병도 와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연락들도 사라지다.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았다. 치매 환자가 있는 집에 오는 것이, TV를 보는 것도 우울했다.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면 우리 현실과 비교되어서 더 슬펐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비웃음이 나왔다.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였다. 고립된 생활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늘었다. 택시를 자주 타야 해서 교통비가 많이 들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갔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도 잦아졌다. 직접 장을 보러 가기 어려워서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식비가 많이 늘었다. 병원비도 계속 늘었다. 남편 상태가 악화되면서 검사를 자주 받아야 했다.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걱정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활이 6개월째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살아갈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즐거운 일도 기대할 일도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남편 돌보기, 집안일, TV 보기. 그게 전부였다.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게 노인의 삶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노인 복지를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장기요양보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월 15시간 지원으로 뭘 할 수 있나?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다. 완전히 못 걷는 상태가 되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휠체어 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부족했다. 대중교통, 상점, 공공시설 어디를 가도 불편했다.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기 어려웠다. 서류만 복잡하고 절차만 까다로웠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웃들은 무관심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그뿐이었다. 우리 사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마 관심을 보이면 도움을 요청받을까봐 그런 것 같았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때문이었다. 노인, 특히 아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였다. 사람들은 건강한 노인만 좋아했다. 활기차게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봉사활동하는 노인. 하지만 아픈 노인은 달랐다. 치매에 걸리고 휠체어를 타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짐으로 여겨졌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을 받는 것 같았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느낄 수 있었다.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절망적이었다.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을 보면 자식들이 돌아가며 돌봐줬다. 병원에 갈 때도 장을 볼 때도 누군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아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가족도 없었다. 혈혈단신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자주 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정말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노후였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나는 CT와 MRI를 촬영했고 남편은 뇌 검사를 받았다. 이 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다. 어르신,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수술해야 해요. 수술이요? 네,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얼마나 큰 수술인지 짐작이 갔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 우리 연금 2달 반치였다. 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90만 원이었다.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다. 남편분은 어떤가요? 뇌출혈은 없지만 기존 치매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더 악화됐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수술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고관절이 부러진 상태로는 평생 침대에서만. 3개월. 그동안 남편을 누가 돌볼 것인가?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분도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다른 보호자가 필요해요. 다른 보호자라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간병인을 고용하셔야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루 10만 원입니다.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 우리 연금의 2.5배였다. 정부 지원은 없나요? 장기요양보험이 있긴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설명해 줬다. 신청서 작성, 방문조사, 등급 판정.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했다. 2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죠? 가족분이 돌보시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셔야 해요. 가족이라고는 치매에 걸린 남편뿐인데 결국 간병인 없이 버티기로 했다. 남편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곧 알게 되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이 병문안을 왔다. 안녕하세요. 여보, 나야.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남편이 나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여보, 나 명자야. 당신 아내. 아내? 제 아내는 집에서 요리하고 있는데요. 충격이었다. 머리를 다친 후 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42년간 함께 산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42년 됐어. 42년? 저는 총각인데요. 남편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0일 후 퇴원했다. 휠체어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집은 난장판이었다. 남편이 혼자 있는 동안 온 집안을 뒤져놨다. 옷장의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서랍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몰라요.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남편은 본인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그릇이 깨져 있고
음식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여보, 밥은 드셨어요? 밥이 뭐예요? 밥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휠체어에 앉아서 집안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싱크대에 손이 닿지 않았다. 요리를 하려고 해도 가스레인지에 접근할 수 없었다. 빨래를 널려고 해도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았다. 모든 게 어려웠다. 화장실 사용도 고역이었다.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는 것조차 힘들었다. 목욕은 아예 포기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물이 뭐예요? 물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다. 여보, 밥 좀 차려주세요. 밥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리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오히려 남편 때문에 더 일이 늘었다. 밤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뒤져놨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안이 난장판이었다. 음식을 아무데나 흘렸다. 그것도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치워야 했다.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바닥에 실수하는 일이 잦았다. 이웃들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다.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했다.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친척들도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병문안 전화도 왔는데 이제는 그런 연락도 없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병원비 할부금이 매달 15만 원씩 나갔다. 치매 치료비가 매달 16만 원. 총 31만 원이 매달 고정 지출이었다. 우리 연금 120만 원에서 31만 원을 빼면 89만 원만 남았다. 89만 원으로 두 명이 한 달을 살아야 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관리비를 빼면 더 적어졌다.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 두 끼만 먹었다. 그것도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웠다. 영양 부족으로 몸이 더 약해졌다. 어쩔 수 없어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휠체어를 타고 주민센터에 갔다. 남편도 함께 데려가야 했다.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줬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 의사소견서도 필요하고 방문 조사도 받아야 하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그동안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방문 조사관이 왔다. 우리 집 상태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남편분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해요. 저를 아예 못 알아봐요. 조사관이 남편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아세요? 몰라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몰라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나를 가리키며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조사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3등급이었다. 남편은 2등급이었다. 3등급은 월 15시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5시간이요? 하루에 30분도 안 되잖아요. 15시간으로 뭘 할 수 있나?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한데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재신청할 수는 있지만 또 2개월 걸려요. 2개월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다. 일단 15시간이라도 받기로 했다.
월 15시간의 제가 방문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주 3회, 한 번에 1시간 반씩 도우미가 왔다. 도우미가 와서 청소와 간단한 요리를 도와줬다. 1시간 반 동안은 정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도우미가 가고 나면 또 원점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휠체어 생활을 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남편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냈다.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남편이 혼자 남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죽을 수도 없었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게 노인의 삶이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에 박혔다.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밤에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렸다. 남편을 말리려고 휠체어를 타고 따라다니는 소리도 시끄러웠을 것이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치매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시면 안 되죠. 피해를 준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다. 우리가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최대한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조용히 시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후로 더욱 위축되었다. 밤에 남편이 돌아다녀도 말리기가 어려웠다. 크게 말리면 아래층의 소리가 들릴까 봐서.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었다. 어르신, 오늘도 산책 가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내가 휠체어를 타게 된 후로는 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말았다.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다. 특히 남편이 함께 있을 때는 더했다.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할까봐 사람들이 불편해했다. 이 아줌마가 누구예요? 나를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야 돼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색해했다. 아파트에 아이들이 많았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했다. 과자도 나눠주고 가끔 용돈도 줬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들, 의지할 곳이라고는 우리 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다. 노인의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한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2024년 5월 초순의 일이었다. 요즘은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싶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나온 자원봉사자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온 자원봉사자라니.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혜진 씨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깜짝 놀랐다. 우리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다. 거실에는 남편이 뒤져놓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다. 화장실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된 상태였다.
어르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치매가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가끔 하는 소리만 냈다. 남편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저를 아예 못 알아봐요.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이 났다. 요즘은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났다. 혜진 씨는 말보다 행동이 빨랐다. 어르신, 제가 오늘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괜찮아요. 이런 일 하려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을 도와줬다. 오랜만에 집이 깨끗해졌다. 남편도 신기한 듯 혜진 씨를 바라봤다. 이 아가씨는 누구예요? 자원봉사자예요, 여보. 자원봉사가 뭐예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혜진 씨에게는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 같았다. 혜진 씨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위험한 곳들을 지적했다. 어르신, 욕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드릴게요. 계단에 안전 손잡이도 달아드리고요. 문고리도 치매 환자용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안전장치들을 설치해 줬다. 모든 비용은 복지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다. 정부 지원으로는 받기 어려웠던 도움을 민간 복지관에서 받게 된 것이었다. 혜진 씨는 그 후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왔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만 있었는데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우리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야. 근데 내가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오랜만에 젊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혜진 씨에게만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는데 혜진 씨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혜진이에요, 할아버지. 혜진이. 예쁜 이름이네요. 가끔은 치매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다. 혜진 씨와 얘기할 때만큼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죠? 그래요. 봄이 왔나 봐요. 할아버지도 산책 나가고 싶으시죠? 그럼요. 오랫동안 나가지 못했는데 혜진 씨가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어르신, 할아버지랑 같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아봐요. 괜찮을까요? 밖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외출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남편은 혜진 씨와 팔짱을 끼고 걸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다.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남편도 좋아했다. 공기가 맑네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의 산책이 우리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혜진 씨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줬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에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반가웠다.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훈련이랑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요. 병원에서 하는 인지훈련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았다. 혜진 씨의 도움으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복지관에서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모임이었다. 10명 정도의 가족들이 모였다. 모두들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남편도 저를 못 알아봐요. 밤에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자서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다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었다. 정부 지원제도, 민간 복지 서비스, 치매 환자 돌봄 요령 등 무엇보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남편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혜진 씨가 데리고 가서 함께 활동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다. 다른 치매 환자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운동도 했다. 오늘 복지관에서 뭐 했어요? 노래 불렀어요. 아리랑. 가끔은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도 했다.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면서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할머니, 요즘 도움 받으시는군요. 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와줘서요. 그럼 좀 나아지겠네요. 예전에는 우리를 피했던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 특히 아래층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그동안 힘드셨죠? 제가 복지관에 연락드린 게 도움이 됐나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넣었던 그 아주머니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다. 혜진 씨와 복지관의 도움으로 우리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집안은 깨끗해졌고 안전장치들로 위험 요소도 줄어들었다. 남편의 치매 증상도 악화되지 않고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혜진 씨가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복지관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요. 네, 그래요. 서로 힘이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따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눴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생긴 기분이었다. 복지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는 게 감사했다. 작은 변화들이 생활에 기쁨을 가져다 줬다. 남편이 가끔 내 이름을 불렀다. 명자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기억 의작은 조각이 남아 있었나 보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남편이 기분 좋아했다. 오늘 좋았어요. 단순한 말이지만 예전에는 듣기 어려웠던 말이었다. 집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혜진 씨가 올 때면 우리 집에 생기가 돌았다. 복지관의 도움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다.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복지관에서 지원해줬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와 집안일을 도와줘서
도우미 비용도 절약되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거의 무료였다. 병원 치료비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어르신, 정부 지원 추가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혜진 씨가 복잡한 서류 작업도 도와줬다. 혼자서는 포기했을 일들을 대신 처리해줘서 고마웠다. 절망적이었던 마음에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남편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었다. 내 몸도 여전히 불편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노인의 삶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작은 도움과 관심만으로도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혜진아, 정말 고마워. 어르신, 저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사회가 완전히 냉정한 것만은 아니었다. 따뜻한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나를 못 알아보는 것도 계속되었다. 내 몸의 불편함도 그대로였다. 휠체어 없이는 멀리 다닐 수 없었다. 경제적 부담도 여전히 컸다. 복지관에 도움이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하지 않았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노인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노인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것 같은 도움이 필요했다. 혜진아, 우리 같은 노인이 또 있을 것 아니야? 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복지관에서도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노인, 특히 아픈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시각. 개인주의 때문에 이웃에게 무관심한 태도. 복잡한 제도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 씨 같은 젊은 자원봉사자들, 아래층 아주머니 같은 이웃들, 작은 관심과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혜진 씨를 처음 만난 지 6개월이 지났다. 2024년 11월,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다. 남편은 여전히 치매 환자지만 복지관 프로그램 덕분에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다. 나도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삶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 나도 이제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오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아파트 이웃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이제 가끔 반찬도 나눠주고 안부도 묻는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복지관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옆집 아이들도 더 이상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 복지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도움을 받는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가끔은 짧은 대화도 나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못 알아볼 때가 많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예전의 남편이 돌아온다. 명자야,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말을 할 때면 42년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낀다. 복지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남편의 눈에 생기가 돈다. 동백 아가씨를 부를 때만큼은 치매 환자가 아닌 그냥 내 남편이다. 혜진 씨 같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자기 인생도 바쁠 텐데 우리 같은 노인을 위해 시간을 내주니까. 혜진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어. 어르신, 저도 어르신들한테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을. 그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시간 확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도움, 복잡한 서류 절차의 간소화,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더 많은 지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노인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시각. 세상을 떠난 아들 준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준호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내가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어. 아들이 없어도 우리를 아들처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같이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3번의 넘어짐이 가르쳐 준 것. 첫 번째 넘어짐은 몸의 한계를 알려줬다. 2번째 넘어짐은 치매라는 현실을 가져왔다. 3번째 넘어짐은 완전한 절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그 절망 끝에서 희망을 만났다. 혜진 씨라는 천사 같은 사람을, 복지관이라는 따뜻한 공간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손길이 있었다. 예전에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서두르지도 않는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한다.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노인의 삶은 끝이 아니다. 다른 시작이다. 물론 쉽지 않다. 몸도 아프고 기억도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도움받을 곳이 있다. 작은 관심,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래층 아주머니의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삶을 바꿨듯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는다. 그때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야 한다. 67세에 3번 넘어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후의 진짜 모습,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노후의 진실. 67세, 3번 넘어진 후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본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67세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